대한민국 경제의 거대한 축이라 불리는 강성그룹. 그 화려한 정점에는 서울 외곽의 거대한 대저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택 2층, 가장 깊숙한 방 안의 시간은 15년 전 어느 겨울날에 멈춰서 있습니다. 창가에 놓인 휠체어, 그리고 그 위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한 남자. 27살 청년 강도윤의 세상은 창틀이라는 프레임 안에 갇힌 사계절이 전부였습니다. 휠체어 바퀴는 늘 같은 자리에 고정되어 바닥에 깊은 자국을 남겼고, 그는 그 좁은 원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깎여 나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는 침묵의 방. 도윤의 하루는 타인의 손길로 시작되어 타인의 시선 속에서 저물어갔습니다. 아침 8시가 되면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식사를 챙기는 간병인이 들어왔고, 오후에는 굳어버린 다리의 근육을 기계적으로 주무르는 물리치료사가 다녀갔습니다. 그들에게 도윤은 인격체가 아닌 그저 관리해야 할 업무 리스트의 한 줄에 불과했습니다. 도윤은 한때 대한민국 재계 순위 3위인 강성 그룹의 당당한 장남이자 후계자였습니다. 그러나 12살의 어린 나이에 겪은 참혹한 교통사고는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 안에서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도윤을 감싸 안은 채 숨을 거두었고, 살아남은 도윤에게 남겨진 것은 감각을 잃은 하반신과 심리적 외상으로 인해 다쳐버린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선택적 함구 중이라는 진단명 뒤로 그는 세상으로부터 서서히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반신 마비라는 육체적 장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누구도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심 어린 대화를 건네지 않는다는 정서적 고립이었습니다. 도윤은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의 한복판에 살면서도 실제로는 무인도에 갇힌 조난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는 아내를 잃은 지 몇 년 되지 않아 서미경이라는 여자와 재혼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우아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했지만, 도윤의 방문을 닫는 순간 그 미소는 서늘한 얼음장으로 변했습니다. 서미경에게는 친아들 민준이 있었습니다. 도윤보다 4살 어린 민준은 영리하고 사교적이었으며 무엇보다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더 민준에게 회사 일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도윤의 존재는 집안의 무거운 짐이자 가려야 할 흉터처럼 변해갔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방에 들러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조차 도윤은 그 손길에서 사랑보다는 미안함과 의무감을 읽어냈습니다. 말이 없으니 할 말도 없다는 듯 아버지는 늘 짧은 침묵 끝에 밤을 나갔습니다. 사회적 통계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자산가 가문의 자녀들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심리적 학대나 방임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재산권 승계 문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이들에게 말 못하는 장애인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거나 이용하기 쉬운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매일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래 걷고 뛰는 사람들의 생동감은 자신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사치일 뿐이라고. 자신은 이 집에 필요한 존재인가? 아니면 그저 책임감 때문에 처박아둔 낡은 골동품인가?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자신이 짐이 되어가고 있다는 확신에 잠식당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도윤은 스스로를 투명 인간으로 정의하며 죽음보다 더 깊은 고독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대저택의 침묵이 깨진 것은 모두가 깊게 잠든 새벽 4시였습니다. 인체의 바이오리듬이 가장 낮아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 시각, 도윤은 정체 모를 한기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라면 아침 8시가 되어서야 규칙적인 구두 소리와 함께 간병인이 들어와야 했지만,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으로 들어온 것은 낯선 체격의 남자 둘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윤의 의사를 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건을 옮기듯 능숙하고도 거친 손길로 도윤을 들어 올려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도윤은 굳어버린 성대를 쥐어짜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15년 동안 닫혀있던 목소리는 그저 마른 바람 소리만을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눈동자로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었지만 남자들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수납차는 저택의 뒷문을 통해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차가 움직일 때마다 도윤의 시야에서 15년 동안 자신의 우주였던 대저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거대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갑작스러운 환경의 박탈이 인간에게 죽음과 맞먹는 공포를 준다고 말합니다. 도윤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항할 수 없는 육체와 내뱉을 수 없는 목소리는 이 순간 그를 가장 완벽한 피해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차는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을 뒤로하고 고속도로를 거침없이 달렸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사라질수록 차 안의 냉기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까? 차는 국도를 벗어나 가로등조차 없는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의 진동이 도윤의 상체에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차창 밖은 이제 빽빽한 나무들이 기괴한 형상을 한 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실종은 가장 깔끔한 제거 방식 중 하나입니다. 특히 도윤처럼 가출로 위장하기 쉬운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강원도의 이름 모를 깊은 숲속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말없이 도윤을 휠체어째로 길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붉은 테일라이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도윤은 완전한 고립을 마주했습니다. 숲의 밤은 도시의 밤과 달랐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는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렸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도윤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낡고 허름한 오두막 한 채가 쓰러질 듯 서 있었습니다. 전기도, 물도, 온기도 없는 그곳에서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새엄마 서미경이 설계한 완벽한 폐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 못하고 걷지 못하는 장남을 세상 끝으로 밀어내고 자신의 친아들 민주를 강성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 세우려는 야역. 도윤을 가출로 신고하고 이곳에서 서서히 굶어 죽게 하거나 사고사로 위장한다면 누구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기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슬픔조차 망각의 늪으로 사라질 것이 뻔했습니다. 밤바람은 칼날처럼 도윤의 얇은 잠옷을 파고들었습니다. 도윤은 힘겹게 바퀴를 굴려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썩은 판자 바닥에 걸려 덜컥거렸습니다. 창가에 서서 하늘을 보니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보았던 별들이 무심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힘들 땐 하늘을 봐. 별들이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별들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을 지켜보러 온 조문객 같았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도윤은 15년 동안 쌓아온 삶의 의지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휠체어를 움직여 오두막 뒤편, 어둠이 깊게 파인 절벽 끝으로 향했습니다. 절벽 끝에 선 휠체어 바퀴가 부석거리는 흙을 짓눌렀습니다. 한 뼘, 딱 한 뼘만 더 밀어내면 15년 동안 자신을 옥죄어온 이 무거운 육신과 고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짐승 같은 통곡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왜 나여야만 했나? 왜 내 인생은 시작도 하기 전에 멈춰야 한다. 하는 근원적인 원망이 분노와 절망이 되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인간이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하는 순간은
고통이 극심할 때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타인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한다는 무가치함을 느낄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 도윤에게 세상은 거대한 암실이었고 자신은 그 안에서 현상되지 못한 채 타버린 필름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찰나 차가운 금속과 흙먼지의 냄새뿐이던 공기 속으로 전혀 다른 생경한 감각이 끼어들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날카롭지만 맑은 여자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도윤이 눈을 뜨기도 전에 누군가 거칠게 휠체어 손잡이를 낚아채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미쳤어요? 조금만 더 갔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숨을 헐떡이며 도윤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등산복 차림에 손전등을 든 한 여자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묶고 땀방울이 맺힌 그녀의 얼굴 위로 흔들리는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듯 동시에 화가 난 듯 도윤을 쏘아보았습니다. 여자는 도윤의 초점 없는 눈동자와 얇은 잠옷, 그리고 산속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급 휠체어를 번갈아 살피더니 이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시간에 이 깊은 산속에 혼자예요? 보호자는요?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가락으로 허공을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여자는 도윤의 뺨에 흐르는 눈물 자국을 발견하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경계에서 연민으로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려는 냉철함으로 변해갔습니다. 혹시 말을 못하시는 건가요? 도윤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자 여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민가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고 버려진 오두막 외에는 생명의 흔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자는 도윤이 가리킨 빈길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버려진 거군요. 그녀의 목소리엔 도윤이 예상치 못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아파하는 그 낯선 온기에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여자는 자신을 유해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이 금방산세를 제 집 안방처럼 잘하는 약초꾼이었습니다. 일단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밤 산바람은 독이에요. 안으로 들어가요. 혜인은 능숙하게 휠체어를 밀어 오두막 안으로 도윤을 인도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이 닫히고 그녀가 켠 작을 램프가 어두운 실내를 따뜻한 오렌지빛으로 채웠습니다. 혜인은 자신의 배낭에서 두툼한 담요를 꺼내 도윤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온병에 담긴 따뜻한 물과 빵 한 덩이를 건넸습니다. 먹어야 살아요. 일단은 살고 봐야 다음이 있는 거예요. 도윤은 멍하니 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5년 동안 최고급 셰프가 차려준 식탁 앞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생존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 순수한 호의는 도윤의 얼어붙은 심장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혜인은 창밖의 별을 보며 혼잣말하듯 덧붙였습니다. 죽는 건 쉬워요. 근데 살아남는 건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오늘 밤은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나쁜 생각 하지 말고 자요. 도윤은 그날 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짐이 아닌 사람으로 대우받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든 새벽빛이 도윤의 눈꺼풀을 간지럽혔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대저택의 서늘한 대리석 공기가 아닌 눅눅하지만 정겨운 흙내음과 나무 타는 냄새였습니다. 도윤은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으나 이내 옆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숨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엔 혜인이 벽에 기대어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혹여나 도윤이 다시 절벽으로 향할까봐 문 앞을 지키듯 잠든 그녀의 모습에서 도윤은 15년 전 사고 현장에서 자신을 감싸 안았던 어머니의 온기를 떠올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불편한 잠을 자처했다는 사실, 그 단순한 진리가 도윤의 메마른 감정을 일깨웠습니다. 잠에서 깬 혜인은 부스스한 머리를 정리하며 활기차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잤어요?
산속 아침 공기는 좀 다르죠? 그녀는 배낭에서 어제보다 더 많은 물건을 꺼내 놓았습니다. 작은 가스버너 위에서 물이 끓기 시작했고 고지어 구수할 라면 냄새가 좁은 오두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윤의 위장이 요동쳤습니다. 고급 요리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생존과 직결된 원초적인 식욕이었습니다. 혜인은 면발을 후 불어 도윤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산 사람들의 보약이에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나무젓가락을 쥐었습니다. 한 입 먹으면 국물은 뜨거웠고 짰으며 눈물이 날 만큼 맛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혜인은 배낭에서 공책과 펜을 꺼내 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어디서 왔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도윤은 정갈하지만 떨리는 글씨로 강도윤 세 글자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질문들에 그는 담담히 진실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강성 그룹의 장남이었다는 사실, 사고로 목소리와 다리를 잃었다는 것, 그리고 새엄마에 의해 이곳에 버려졌다는 비극까지. 혜인은 공책을 읽어 내려가며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그 화려한 집구석이 지옥이었네. 그녀의 거친 말투 속에는 도윤이 평생 받아보지 못한 날 것 그대로의 공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혜인은 잠시 창밖을 보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도 15살 때 부모님을 이 산에서 잃었어요. 사고였죠. 할머니랑 둘이 남겨졌을 때 저도 도윤 씨처럼 절벽 끝에 서본 적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대운 것도 없고 친구들은 학교 갈 때 난 약초나 캐러 다니는 게 너무 창피해서 죽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이 힘들다고 내일도 힘든 건 아니다. 살아있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라고요. 혜인은 미소 지으며 도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버텼어요.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도윤 씨 같은 사람도 만나고 오늘 라면도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도윤은 공책에 왜 나를 도와주나요? 라고 적었습니다. 혜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 그냥 그러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도윤 씨 눈을 보니까 아직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요만큼은 남아 있더라고요. 난 그 마음을 믿어요. 혜인은 도윤의 다리를 가만히 살피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의사들이 뭐라고 했든 상관없어요. 여기서 나랑 같이 연습해요. 다시 걷고 다시 말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요. 우리 할머니가 약초꾼이라서 아픈 사람 고치는 법은 좀 알거든요. 15년 동안 불가능이라는 낙인이 찍혀 살았던 도윤에게 이름 모를 약초꾼 소녀가 건넨 이 무모한 약속은 세상 그 어떤 전문의의 진단보다 강력한 희망의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두막에서의 생활은 불편함의 연속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결핍이 도윤의 감각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의학은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철저한 위생과 기계적인 물리치료를 권장하지만 혜인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데리고 근처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휠체어가 갈 수 없는 길은 혜인이 직접 도윤을 업고 옮겼습니다. 가냘픈 체구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도윤은 그녀의 등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체온과 거친 숨소리를 느끼며 혐오할 수 없는 생의 에너지를 체감했습니다. 이 물은 산의 전기가 담긴 거예요. 차갑지만 근육을 깨우는 데는 이만한 게 없죠. 혜인은 차가운 계곡물에 도윤의 발을 담그고 거친 손길로 종아리를 주물렀습니다. 재활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퇴화한 근육은 비명을 질렀고 감각이 없는 다리는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인은 포기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그녀는 산에서 캔 약초를 다려 도윤에게 마시게 했고 매일 저녁 램프 불빛 아래서 도윤의 다리를 밤늦도록 마사지했습니다. 도윤 씨,
신경은 길과 같아요. 오랫동안 안 다녀서 풀이 자란 것뿐이지 길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 두드리면 그 길은 다시 열려요. 혜인의 손길은 때로는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도윤의 아버지가 보냈던 값비싼 재활팀도 주지 못했던 간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심리학에는 플라세보 효과를 넘어선 라포라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환자와 치료자 사이의 깊은 신뢰가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게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도윤은 혜인의 눈동자에서 자신의 회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열망을 읽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한다면 나도 응답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죽고 싶다는 절망보다 훨씬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도윤은 혜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오두막 기둥을 잡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연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방울이 바닥을 적시고 온몸이 사르르 떨려와도 그는 15년 전 사고 현장에 멈춰있던 자신의 영혼을 한 걸음씩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혜인은 마을에서 사온 새 옷을 도윤에게 선물했습니다. 비싼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햇볕 냄새가 포근하게 배어있는 면 티셔츠와 바지였습니다. 맨날 환자복 같은 것만 입지 말고 이거 입어요. 그래야 기분도 새로워지죠. 혜인은 부끄러운 듯 옷을 갈아입히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도윤은 공책에 예뻐요. 고마워요 라고 적었습니다. 혜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이제 단순한 조력자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고립된 숲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를 거울 삼아 치유해가는 거대한 성소와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발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밤 도윤은 혜인의 손길이 닿는 허벅지 근육에서 찌릿한 전기 신호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었습니다. 도윤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한이의 찬 표정으로 혜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느껴져요? 도윤 씨, 방금 내 손길 느낀 거예요? 혜인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은 도윤의 가슴속 깊은 곳에 켜진 마지막 촛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사회적 사망 선고를 받았던 재벌가의 장남은 이제 이름 모를 산속 오두막에서 진정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통증은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15년 동안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던 도윤의 다리에 찾아온 그 찌릿한 고통은 신경의 미로 어딘가에 갇혀있던 생명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혜인은 그날 이후 재활의 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그녀는 오두막 앞에 2개의 굵은 통나무를 세워 평행봉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앉아만 있을 시간은 지났어요. 도윤 씨의 의지로 이 땅을 딛고 서야 해요. 혜인은 도윤의 허리를 단단히 받쳐 안았습니다. 도윤은 온 힘을 다해 통나무를 붙잡았습니다. 팔 근육이 터질 듯 부풀어 오르고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비록 뇌의 특정 경로가 손상되었을지라도 반복적인 자극과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뇌는 스스로 새로운 우회로를 만들어낸다는 이론입니다. 도윤은 매일 수백 번을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거친 흙이 무릎을 핥히고 손바닥에 피멍이 들어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휠체어 위에서 바라보던 세상은 평면이었지만 자신의 발로 서서 바라보는 숲의 풍경은 입체적이고도 경이로웠습니다. 혜인은 옆에서 땀을 닦아주며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어제보다 1초 더 버텼고 오늘 한 걸음 더 내디뎠잖아요.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2달이 지나자 도윤은 혜인의 가벼운 부축만으로도 오두막 주변을 대어서 걸음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위태로웠지만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도윤의 눈빛에는 서늘한 복수심 대신
삶에 대한 순수한 경외심이 차올랐습니다. 숲의 시간은 정직했습니다. 뿌린 만큼 거두고 움직인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혜인은 도윤을 계곡 가장 깊은 곳으로 데려가 맑은 물에 발을 씻겨주며 물었습니다. 도윤 씨, 다시 서울로 돌아가면 뭐가 제일 하고 싶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 공책을 꺼내 적었습니다. 혜인 씨와 함께 숲길을 걷고 싶어요. 지팡이 없이. 혜인은 그 글귀를 보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인은 산삼보다 귀하다는 산도라지와 각종 약초를 듬뿍 넣은 백숙을 고안했습니다. 오늘은 도윤 씨가 혼자서 10걸음을 걸은 날이니까 우리만의 잔치를 해야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다리를 찢어 도윤의 입에 넣어주는 혜인의 손길에서 도윤은 대저택의 차가운 식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었던 식구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꿈을 꾸며 서로의 고통을 나누는 존재. 도윤은 더 이상 자신이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 누군가의 꿈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 뒤로 현실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혜인이 마을에 내려갔다 가져온 낡은 신문 조각에는 강성 그룹의 소식이 실려 있었습니다. 강성 그룹 강민준 부회장 내정, 장남 강도율은 여전히 행방불명. 서미경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고 도윤의 아버지는 이제 도윤을 죽은 자 혹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자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신문을 움켜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함보다 무서운 것은 자신이 사랑하게 된 이 평화로운 숲과 혜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저 지옥 같은 현실로 돌아가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은 때로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잔인한 시험대를 준비하곤 합니다. 도윤의 다리에 근육이 붙고 발걸음이 제법 단단해질 무렵 평화롭던 숲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덮쳤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온 뒤라 지면이 미끄러웠고 혜인은 도윤의 재활에 필요한 약재를 구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가파른 비탈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혜인의 뒷모습을 보며 보행 연습을 하던 도윤의 눈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혜인이 딛고 있던 바위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며 순식간에 붕괴된 것이었습니다. 비명과 함께 혜인의 몸이 가파른 경사면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찰나 도윤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15년 전 어머니를 잃던 그날의 공포가 대자비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안 돼. 또다시 눈앞에서 누군가를 잃을 순 없어. 도윤의 몸이 머리의 명령보다 먼저 반응했습니다. 지팡이를 내던진 도윤은 비틀거리는 다리로 비탈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것은 보행이라기보다는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쓰러질 듯하면서도 그는 오직 혜인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절벽 끝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혜인의 옷자락을 낚아채는 순간 1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도윤의 성대가 찢어질 듯한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혜인아, 짐승의 포효 같은,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외침이 적막한 산등성이를 뒤흔들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목에서 흘러나온 그 목소리에 스스로 놀랄 겨를도 없이 온 힘을 다해 혜인을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평지에 멈춰 섰습니다. 혜인은 겁에 질린 눈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자신을 부른 그 목소리가 환청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려는 듯 그녀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목을 어루만졌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목을 타고 올라와 입술 끝에 맺혔습니다. 이나, 괜찮아? 다시 한번 터져 나온 목소리는 갈라지고 거칠었지만 분명한 사람의 언어였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시민성 함구증은 강렬한 정서적 충격이나 생존 본능이 극대화될 때
마법처럼 풀리기도 합니다. 도윤에게 해일은 단순한 은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다시 입을 열게 만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해일은 울음을 터뜨리며 도윤의 품에 안겼습니다. 말했어. 도윤 씨가 말을 했어. 숲의 나무들도 흘러가는 계곡물도 그 기적 같은 순간을 축복하듯 숨을 죽였습니다. 15년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 도윤은 비로소 완전한 인간으로 복권되었습니다. 그날 밤 오두막에는 램프 불빛보다 더 환한 희망이 감돌았습니다. 도윤은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자신의 목소리로 혜인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나를 살려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그 어두운 방창가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목소리를 되찾은 도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이들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당신들이 지워버린 강도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진정한 힘은 재산이나 권력이 아니라 살아남으려는 의지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윤과 혜인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다가올 결전의 날을 준비하며 짧지만 깊은 평온을 만끽했습니다. 서울의 공기는 산속의 그것과 달리 날카롭고 매캐했습니다. 도윤은 김 변호사가 준비한 검은색 세단을 타고 강성 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무력하게 떠나왔던 그 길을 이제는 꼿꼿이 허리를 펴고 앉아 되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곁에 앉은 혜인은 낯선 도시의 풍경과 거대한 빌딩 숲에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도윤의 손을 잡은 손길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괜찮아요. 혜인 씨, 이제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니까요. 도윤의 목소리는 이제 제법 힘이 실려 있었고 그 안에는 15년 동안 응축된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성 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강민준의 부회장 선임식이 성대하게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서미경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내빈들을 맞이했고 강태성 회장은 초점 없는 눈으로 단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지팡이도 없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장내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장남이 돌아왔다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서미경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강태성 회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이냐? 네가 어떻게? 도윤은 아버지의 물음에 답하는 대신 미리 준비한 USB를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도윤이 새벽녘 귀환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가는 장면과 서미경이 운전기사에게 비정하게 지시를 내리는 통화 녹취록이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품격을 강조하던 서미경의 추악한 민낯이 온 천하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저 아이는 미쳤어. 서미경이 비명을 질렀지만 도윤은 차가운 목소리로 응수했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장애를 가진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양심이었어. 나는 그 숲에서 죽지 않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강태성 회장은 분노와 회한이 뒤섞인 눈물로 서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외면했던 아들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아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서미경을 연행했고 강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윤은 단상에 올라 임원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저는 강성 그룹의 장남 강도윤입니다. 이제 제 자리를 되찾고 이 회사가 잃어버린 정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장내에는 폭포수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재벌가 후계자의 귀환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절망을 뚫고 돌아온 인간의 승리에 대한 경의였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강성 그룹의 대저택에도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박제된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도윤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를 울리고
부엌에서는 혜인의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서미경의 유기죄와 살인미수 혐의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고 강태성 회장은 아들에게 모든 경영권을 위임하며 자신의 과오를 씻기 위한 자선 활동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기적적으로 회복된 재벌가 장남의 복귀와 그 뒤에 숨겨진 신데렐라 같은 혜인의 이야기에 열광했지만 정작 두 사람에게 화려한 서울의 삶은 그리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후계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면서도 틈만 나면 혜인과 함께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들이 향하고자 하는 곳은 최고급 휴양지가 아닌 생명의 은인이자 사랑의 발원지였던 그 깊은 숲속이었습니다. 혜인 씨, 그곳에서 우리만의 시작을 완성하고 싶어요. 도윤의 제안에 혜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화려한 호텔 예식장 대신 이끼 낀 바위와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산속 오두막 앞마당을 결혼식장으로 선택했습니다. 결혼식 날, 도윤은 지팡이 없이 단단한 걸음으로 혜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객이라고는 두 사람을 지켜봐준 할머니와 김 변호사,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몇몇 분이었지만 숲 전체가 축복의 하객이 되어 바람으로 노래하고 나뭇잎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투박한 손으로 두 사람의 손을 맞잡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란 게 가끔은 절벽 끝으로 등을 떠밀기도 하지만 그때 잡은 손이 진짜 인연인 법이라네. 이제 서로가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주게나? 도윤은 혜인의 눈을 바라보며 15년 전 잃어버렸던 그러나 이제는 누구보다 선명해진 목소리로 맹세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목소리가 되어 주었듯 이제 내가 당신의 든든한 대지가 되겠습니다. 인류학자들은 회복 탄력성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도윤은 이제 압니다. 버려진 인생이란 없으며 오직 다시 일어서기를 기다리는 인고의 시간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는 강성 그룹을 이끌며 소외된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고 혜인과 함께 매달 그 오두막을 찾아 초심을 다잡았습니다. 절벽 끝은 더 이상 공포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꿈꿀 수 있게 해준 기적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도윤과 혜인의 이야기는 마침표가 아닌 새로운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어둠 속에 갇힌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라며 두 사람은 오늘도 서로의 발걸음에 맞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일로 나아갑니다. 인생의 겨울은 길었지만 그들이 맞이한 봄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따뜻했습니다.